39회 입법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해주신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선총님을 비롯해서 연구원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선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매우 생경해 보이기도 한데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작년 12월 13일로 기억이 되는데 38회 입법정책 포럼을 마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마치 38선을 넘기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참 어렵게 39회 입법정책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이런 새로운 일상에 어떻게 적응하고 지속 가능한 계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연초에 사실은 이번 주가 우리 행사 주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7월 30날이 우리 개원 30주년이 되는 날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알림 총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 행사를 잡았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그런 와중에도 어렵게 어제도 우리가 국회랑 행사를 하고 오늘 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입법정책 포럼을 하고 내일은 우리 메인 또 이 30주년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그 나름 이 주간을 또 그렇게 또 슬기롭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구나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덕분이죠. 하여 뭐 코로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뭐 오늘 뭐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물론 뭐 디지털 경제가 뭐 활성화되고 뭐 그리고 뭐 플랫폼 산업이 뭐 어느 때보다도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저는 뭐 재래시장만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보이는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김인정 박사께서 발제를 하시는 것을 잠깐 엿들었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이미 139조 원의 시장, 전체 시장 규모 2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장에 힘이 막강한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는 불공정한 사례들이 자꾸 공정위를 괴롭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그 신문 보도를 보면은 뭐 이 중개사업자들이 뭐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갖고 또는 뭐 한쪽 방향이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공정위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뭐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사무처장님이 아마 그런 말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님은 원래 저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다. 저하고 동문수화가던 사이고, 그래서 모처에서 만났는데 흔쾌히 오늘의 강연을 수락해 주셔서 뭐 비가 오고 또 뭐 바쁘신 중에도 국회가 열리고 있고 한데 아마 국회 스케줄까지도 미루시고 이렇게 오늘 일정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저를 제외한 나머지 우리 사무처장님의 강연은 온라인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분들과 온라인에서 접속하신 모든 분들이 사무처장님의 열강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우리는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들을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어떻게 연구 과제화하고 그걸 또 공정위의 정책을 뒷받침해 드릴까를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처장님을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고시 34회를 합격하셨고요. 지금까지 줄곧 그 공정위에서 경제정책국 국장, 그다음에 상임위원,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하셨고 미시간 주립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재무관리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내년도 저희 기본연구과제의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종합연구가 있습니다. 아마 연구과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도 처장님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힘찬 박수로 김재신 사무처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나요? 여기서? 포인트로 하시면 돼요. 이거 넘기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 켜면 되시죠.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재신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비록 바쁘긴 하지만 우리 다들 바쁘시고요. 다만 이제 공정위가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또 우리 법제연구원이라는 또 중요한 국가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공정위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김기영 원장님하고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모처에서 만났다는 게요. 다른 데가 아니고 오송역의 플랫폼입니다. 서로 서울 올라가는 오송역에서 기차 기다리다가 거기서 원장님하고 오래간만에 반갑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셔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보면 역시 플랫폼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6월 말에 저희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때 대통령님을 모시고 정책 협의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주제가 디지털 공정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동안 공정위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고민해왔던 거, 그 다음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던 것들이 그때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결정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이제 결정하고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정위 시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질의응답 시간에 보충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자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저기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위 입법 및 정책 과제에서 PPT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별지로 아마 2페이지짜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갖고 계실 텐데 제가 요거는 저희가 그때 6월 말에 우리 디지털 공정 경제로 해서 발표했던 그 내용을 잘 요약해서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짜리 별지는 제가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또 어떤 것들을 같이 정보를 드리고 또 생각을 나누면 좋을까 해서 제가 또 그냥 가볍게 정리를 했던 겁니다. 먼저 그 별지의 첫 번째 페이지를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PPT 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독점법, 엔티트러스트법이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1894년 5년 그때쯤 이제 처음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실제로 워킹했던 시절은 1908년 뭐 10년 그때 시어도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이제 드디어 한 10년 15년 이상 잠자던 법을 이제 실제로 집행했던 그런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엔티트러스트 로를 도입하게 했던 만들게 했던 그 당시에 미국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오일의 독점, 락펠러죠. 그 다음에 철강 독점, 카네기, 그 다음에 철도의 독점, 뭐 밴더빌트 뭐 이런 분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다 독점하는 그런 게 아주 심각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동종업자들끼리 연합하고 하나의 기업으로 행동했던 그런 행태가 이제 트러스트라는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기업처럼 행동했던 게 트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엔티트러스트 로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러나 여전히 그 시대에는 뭐 국제 간의 무역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그 이슈는 다 국내 한 국가의 범위 내에 머무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점에 보면 이제 한 100년 뒤에 지금 시점에 보면 중요한 그 요소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또 이제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 또 이거를 또 하나의 권리로 삼은 지식재산권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비대면 거래가 또 더 중요해졌고요. 또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또 새로운 거래 양식이 등장이 또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한 국가의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슈가 다 됐고, 그다음에 한 국가의 독점력을 가진 기업이 세계 시장을 또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뭐 가파라고 하는 그 미국의 4개 기업이 전 세계 시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두려움, 뭐 아니면 견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EU 같은 데서 많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법 집행하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제가 중간에 설명드리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이 가파라는 이 기업들이 영향력이 너무 커진 게 아니냐에 대한 그런 목소리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0년 전과 100년 후에 요소들이 달라졌지만 중요한 뭐 경제 양상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면들이 있다. 그래서 또 이 엔티트러스트 로가 또 그 시대에 맞게 또 새롭게 또 해석되고 집행돼야 되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직원은 한 650명입니다. 되게 작은 조직이죠, 다른 부처에 비해서.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의 전 산업의 모든 불공정 거래 이슈, 그다음에 재벌 이슈, 그다음에 뭐 가불관계 이슈, 소비자 이슈까지 아주 되게 큰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650명이라는 인력으로 저희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디맨드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뭐 우리들한테 들어오는 신고 이런 게 한 4~5만 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뭐 한 달에 처리하는 건이 뭐 30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간단히 처리를 하고, 또 그 중에서 중요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사건화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처리해도 또 뒤에 와서 쌓이니까 직원들이 그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뭐 사건이 또 오래 걸린다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법은 그 경쟁과 공정거래와 관련된 5개 법률, 그래서 공정거래법, 어떤 경제 질서에 관한 가장 기본법 공정거래법이 있고요. 그 공정거래법 중에 이제 거래상 지위남용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그런 한 규정을 가지고 특정 업종에 또는 특정 거래 관계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이제 하도급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하도급법, 또 프랜차이즈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가맹사업법, 이런 가불관계법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또 8개 법률이 있는데요. 소비자 기본법이 가장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가장 기본되는 법이고요. 또 우리 표시광고법, 며칠 전에 그 바디 브랜드 뭐 나왔죠. 키 높이 효과도 없는데 한다는 거, 그런 표시광고법을 또 규율하는 거 있고요. 또 그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약관법. 사실 약관법은 세계적으로 좀 유래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당사자 간의 기업과 그 소비자 사인 간의 거래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판단하고 무효화하는 것이 상당한 권한이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입하는 거라서 이게 세계 유례적으로 좀 찾기는 어려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소비 뭐 이런 계약 문화가 좀 많이 성숙이 안 됐고, 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시장도 또 되게 고비용이고 또 친숙하지 않아서,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 약관법이 만들어져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이런 거 8개 법이 있고요. 또 잘 이제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많이 잊혀졌는데 2000년대 초반에 카르텔 일괄정리법이라는 거를 공정위가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IMF를 극복하고 이제 우리를 좀 더 경쟁 촉진형 구조로 전환하자는 이런 큰 정책 목표 하에 공정위가 그때 했던 게 뭐냐면 각 개별 법률에서 담합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좀 없애자, 그래서 경쟁을 촉진시켜 보자라고 그런 의도하에서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시작했는데, 이제 하나하나의 법률을 바꾸려면 거의 이건 각 부처의 협조도 끌어내기 어렵고, 이게 또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한 좀 예외적인 좀 법률로 만들어서 카르텔 일괄정리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 법 속에서 다른 법의 몇 조를 폐지한다. 그게 이제 이 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카르텔 일괄정리법의 1조는 이제 목적이 나오고, 2조는 뭐 회계사법의 그 회계사회 단체에서 회계사들의 수수료를 정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가격을 자기들이 정하고 그걸 지키죠. 담합이죠. 가격 담합이죠. 그거 할 수 있는 법률 조항, 회계사법 제 몇 조를 폐지한다. 그게 2조 내용이고, 3조는 무슨 법에 뭐 몇 조를 폐지한다. 뭐 이게 3조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텔 일괄정리법이 또 있었고요. 이건 더 이상 이제 그 법을 없애고 장렬하게 이제 역할을 다 끝낸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게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 2018년도에 이제 추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공정거래법이 1981년도 돼서 이제 37년 동안에 부분 개정이 많이 있었지만, 이거를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손볼 때가 됐다라는 그때 그런 정책 목표 하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요. 그래서 2017년, 18년에 이제 2개의 태스크포스가 운영이 됐고, 그게 이제 법집행 체계 개선 TF, 그 다음에 전면 개정 특위, 이 2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2018년 11월에 전면 개정 정부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 제출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법제처 당연히 심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이 부원장으로 계실 때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법 틀린 거, 잘못된 거 보내오셨는데 18개인가 그래요. 제가 그때 당시 담당 국장이었거든요. 정책국장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갖고 온 걸 보고, 야, 이거 그게 부원장님, 그러니까 법제처 차장님 단계에서 걸려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실무자가 갖고 왔길래, 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막판에 다 수정하고 그때 차관회의 올라가고 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한 1년 3, 4개월 동안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습니다. 지난 국회 때가 사실은 뭐 법안 소위도 안 열리고 그래서 거의 논의가 안 되다가 금년 4월에 절차법제, 그러니까 4개 분야 중에서 우리 공정거래의 사건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더 기업 친화적으로 하고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거는 친기업적인 그런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먼저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내용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그냥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에 다시 그때 했던 내용 그대로 저희가 다시 입법 내고 들어가서 지금 입법 내고가 이번 주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희가 그때 논의를 완전히 민간 주도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어떤 법 개정안 같은 거 만들 때 정부의 주도 방향이 좀 많이 있는데, 당시 두 특위에서는 저희가 발제는 기본적으로 하고 모든 논의는 민간위원님들이 주도를 했고요. 위원장도 민간이 하셨고, 심지어 의견들이 합의를 안 되면 위원님들끼리 다수결로 투표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권고안을 줬었고요. 다만 이제 특위 권고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거에서 좀 이렇게 그대로 받은 것도 있고 또 좀 수정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정부안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양쪽에서 다 그때 비판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이 개혁을 더 하자라는 이쪽에서는 특이안보다 저희들이 완화해서 받은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개혁의 후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쪽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또 당연히 이제 우리 그 재계 기업 쪽에서는 뭐 지금보다는 조금 강화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기업 옥죄기다라고 해서 양쪽에서 저희가 다 비판을 받아서 힘들게 갔던 시절이 나는데요. 그 저희가 그때 그 힘들 시절에 어느 사석에서 이제 김상조 위원장님께 그런 고충을 말씀을 드렸더니, 양쪽에서 욕 먹는 게 우리가 스탠스를 잘 가고 있는 거다라는 그때 말씀도 해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내용은 법 집행 체계를 바꾸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은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만 주로 집행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손해배상 소송은
이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경우에 법원이 보충적으로 아주 일부만 개입을 하게 됐고, 또 형사 쪽은 공정위가 전속고발제를 통해서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에 이제 검찰이 개입하는, 그래서 공정위의 행정집행이 한 뭐 95%고 형사 민사는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조금씩 돼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트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형사 민사 행정이 조금 더 역할을 좀 고르게 좀 가져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기업 집단 규율을 좀 강화하는 내용, 또 혁신 성장 촉진하는 내용, 뭐 이런 또 법에 통과된 절차 법제 개선, 이런 4가지 분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일단 뭐 공정위의 인트로덕션을 좀 소개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위 입법 정책 과제입니다. 먼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공정거래 이슈가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그래서 공정거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 세 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거 너무 많은 기사나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 또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서 디지털 경제로의 무게중심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가 이 흐름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통계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뭐 온라인 쇼핑 동향에 보면 그 2019년 작년에 한 122조 뭐 이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뭐 설명드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2002년도에 그때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상거래가 조금 막 좀 태동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너무 늦지 않게 제가 생각에 늦지 않게 그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그 전자상거래 규모가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한 6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 6조 원시에서 2019년에 한 2,122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큰 거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도 이제는 또 큰 변화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특징인데요.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또 시장 생태계가 다 재편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플랫폼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용자 그룹 A하고 이용자 그룹 B 양쪽을 다 플랫폼이 연결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플랫폼이 공급자, 이제 이용 그룹 A를 공급자라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또 음식점, 호텔 이런 것들을 모으고요. 그 플랫폼 이제 OTT, 또 배달앱, 또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죠. 그런데 그다음에 그래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시장에서 등장하고, 여기 이거 차지하는 거래 규모 또 영향력이 이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 새로운 시장이고요. 특히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이제 가장 큰 건데요. 뭐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공급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제 그 공급자들이 플랫폼에 대한 매력이 더 좋아지죠. 많이 모여 있으면 소비자가 많이 오니까 공급자도 그거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만 이제 그렇게 많이 모이면 공급자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고요. 오른쪽에 수요자 측면에서의 직접 네트워크 효과는 수요자가 당연히 이렇게 많이 모이면 플랫폼의 매력이 또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서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서로 연결하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또 이 플랫폼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증가하면 수요자 측 입장에서 저기 가면 나의 옵션이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또 매력도가 증가하죠. 또 거꾸로 수요자가 많이 몰려 있는 그 플랫폼은 또 공급자 측에서는 저기 가면 큰 시장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이 플랫폼 기업의 성장을 더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이제 검색 서비스 등이 무료 서비스가 다수가 있고요. 그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용자가 플랫폼에 뭐 얼마나 머무르게 하느냐, 또 주고받는 데이터의 양,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품질의 개선, 또 맞춤형 제공, 또 다른 서비스와의 시너지 발생하고, 그게 또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집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데이터가 지금 시대의 오일이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뭐 말씀, 이런 사고입니다. 또 쏠림 형상과 승자 독식인데, 이건
양의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의 매력이 증가하면 또 플랫폼 또 규모가 증가하고 더 많은 참여자들이 양쪽에 들어오고 또 참여자 또가 또 증가하는 이런 양의 효과가 이게 가속도가 엄청나다. 플랫폼 기업의 명가함인데요.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소비자를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이걸 모아주니 나한테 좋은 기회가 있죠. 반면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새로운 불공정, 가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제 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내가 내 경쟁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래서 플랫폼의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상 지위가 생기고 플랫폼의 무리한 요구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 또 거래 비용 뭐 탐색 비용이 절감되고요. 당연히 좋은 겁니다. 또 다만 이제 비대면 소비 환경에서의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명보다는 암 쪽에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일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거래 이슈입니다. 소상공인의 이제 플랫폼 갑질 경험인데요. 중기중앙의 조사에서 보면 한 40% 이상은 플랫폼으로부터 갑질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작년에 여기 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님이 조사한 것도 보면 한 60% 조사 결과도 나온 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플랫폼에 대한 높은 거래 의존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고요. 또 다만 이게 유통이 아닌 중개입니다. 자기들이 양쪽에 공급자 소비자를 모아주고 중개해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적인 자기 책임하에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 적용하기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규모 유통업법은 뭐 마트 또 온라인 쇼핑몰 쿠팡 같은 거 다 적용이 되는데요. 거기는 자기가 물건을 사서 자기 책임하에 파니까 그거는 직접 소매상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중개이기 때문에 대규모 유통업법에 적용이 안 되는 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소비자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이제 소위 말하는 갑을 문제였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제 플랫폼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비자 피해도 늘어납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피한 피해 사례가 13년도에 한 5천 건에서 18년도 상반기에만 한 4만 건이니까 지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에 대한 이게 쉽지가 않고요. 또 이 책임이 누구냐? 과연 플랫폼은 이제 중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해결하라는 한 발 뒤로 빠지는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거나 또 사업자 책임을 회피하는 또 불공정 약관의 문제도 있고요. 또 소비자 정보 제공이나 피해 구제 장치가 미흡한 이런 또 다양한 또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이슈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 간의 경쟁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배달앱의 배달의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이제 뭐 요기요, 배달통 이 플랫폼 간의 경쟁이죠. 이게 이제 원래 공정거래법의 가장 전통적인 영역입니다. 경쟁 사업자 간의 수평적인 차원에서의 경쟁 문제인데요. 이 경쟁 제한 이슈도 있습니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반경쟁적인 전략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또 다른 시장으로 자기의 지배력을 계속 전이해 나갈 우려가 있다는 거고요. 어떤 반경쟁적인 전략이 있는 거냐는 뒤에서 제가 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혁신이나 경쟁을 통한 성장이 아니라 불공정 행위, 또 인위적인 진입 장벽을 형성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시장 지배적주의 남용, 또 불공정 행위가 있고, 또 누군가 아주 유력한 미래의 경쟁이 될 만한 경쟁 기업이 벤처 기업에 나오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을 인수를 하죠. 그래서 기술과 사람을 획득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실제적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또 M&A가 또 있습니다. 이거 분명한 M&A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신산업 시장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또 산업 경쟁력 저해 이런 문제로 또 저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경쟁 전략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사우대인데요.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는 중개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직접 사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이중적인 역할이 있는데
자기가 직접 판매하는, 자기가 직접 거래하는 그거를 이제 검색하면 맨 위에 띄우는 거죠. 그 EU에서 구글에 대해서 그 검색과 관련해서 그 제재 조치를 했는데 2017년에 여기 맨 밑에 써 있네요. 했는데 그때 이제 EU가 실제로 클릭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페이지에 첫 번째 클릭이 제가 기억에 한 35%. 그러니까 검색이 나오면 첫 번째 검색 결과에 첫 번째 검색 결과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그 검색으로 인해서 들어간 사람 중에 35%, 그다음에 두 번째 검색 결과를 들어간 게 한 17%, 그다음에 세 번째 검색 결과 들어간 게 한 10%, 11%. 이게 벌써 한 60% 가까이 되죠. 그럼 두 번째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잖아요. 1, 2, 3, 4에서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페이지의 첫 번째 클릭한 거는 전체 클릭수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검색 결과에 첫 번째 한 상위 3개, 5개의 거기에서 모든 소비자들의 탐색과 그 거래가 거의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사우대라는 게 뭐 내가 검색 결과 좀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하나로 그 자기의 사업, 플랫폼 사업자가 다 모아놓고 자기 사업을 하는데 소비자를 모았죠. 그래놓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걸로 경쟁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반경쟁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또 반경쟁 전략으로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멀티호밍입니다. 입점 업체들이 이제 플랫폼 1, 2, 3에 들어가야 되는데 플랫폼 1에 이게 이제 지배적 사업자예요. 너 나한테만 들어와라. 그리고 플랫폼 2, 3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런 멀티호밍을 또 차단하는 거. 이것도 또 중요한 또 반경쟁 전략이고요. 세 번째가 MFN이라고요. 최애국 조건입니다. 너 나한테 주는 나를 통해서 제공하는 가격이 다른 사업자들보다 더 최대한 좋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 조건이죠. 이게 MFN인데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다만 이제 MFN에서 두 가지 MFN이 하나는 와이드 MFN입니다. 이거는 나 외에 모든 사업자를 다 비교해서 나한테 MFN을 해달라는 게 와이드 MFN이고요. 그거는 우리 세계 대부분의 공정거래법 경쟁당국에서 그거는 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네로우 MFN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텔이 내가 이제 프라자 호텔인데 이제 어디 호텔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제 이 호텔 사이트에서 네가 파는 거 그거하고는 최대한 같이 좀 해달라. 다른 제3 사업자가 아니고요. 너하고 비교해서 네가 직접 네 홈페이지에서 파는 거랑 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까지는 그것만 MFN을 해달라라는 그거는 저희들이 보통 법 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호텔 사이트에 올려서 이 하나의 광고의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알리고 사업자들한테 다 소비자들한테 알린 다음에 자기 홈페이지에서 더 싼 가격으로 파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까지는 법 위반으로 안 보는 게 세계적인 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최애국 조건 있고요. 또 방어적 선제적 M&A 전략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신생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루폴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공정거래법에 M&A를 신고해서 심사받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산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회사가 크냐. 근데 이런 신생 스타트업은 지금의 자산, 지금의 매출액은 형편은 없죠. 다만 미래 가치가 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심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그 거래 금액이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그 딜에 그 회사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고 거래 금액을 하나 더 보충적으로 반영하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어적, 선제적, M&A적 이런 것들이 그 반경제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희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신산업이기 때문에 혁신의 또 성장의 동력이 불씨를 끄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균형 잡힌 시각,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일방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법을 만들지 않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양쪽의 균형을 가지고 좀 보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잠재적 이슈에 대해서 좀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나간다. 세 번째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말에 발표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그 고민입니다. 뭐 과잉 집행도 안 되고 또 과소 집행도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규율 정비도 필요하고 또 법 집행에 있어서도 또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체계적 선제적 검토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그 ICT 분야의 그 조사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권, 반도체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그 조사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조사 전담 팀장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 초에는 정책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 ICT 분야의 또 정책 분과도 만들어서 ICT 분야 특별 정담팀으로 확대 개편해서 제가 이제 또 그래서 사건 조사하는 팀, 그 다음에 그 정책 발굴하는 팀 이런 이렇게 이 특별 그 정책 분과에서 저희가 이제 쭉 이 디지털 공정경제 시책을 검토하고 논의를 해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특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조금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민간 전문가들과 심포지움 같은 것도 계속 지금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도 따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종합정책의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갑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두 번째는 소비자의 신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다음에 방경쟁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이 세 가지 접근이고요. 갑을 문제입니다. 첫째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내년 상반기까지인데요. 그래서 거기 그 속에는 실태조사, 뭐 연성규범에 관한 정비, 연성규범은 뭐 가이드라인, 뭐 지침, 뭐 이런 근거들 담는 거고요. 그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별지도 나눠드린 거에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런 겁니다. 그 두 번째 동그라미 초기에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이 플랫폼 분야에 계속 갈등이나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플랫폼 시장이 플랫폼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문이고요. 그래서 이 초기에 어느 정도의 거래 질서 확립은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어느 정도 그럼 개입할 거냐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직접적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플랫폼 생태계 스스로 거래 질서를 준수하고 갈등 분쟁을 자율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쪽으로 일단은 입법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또 직접적인 금지 행위, 제재 규정들이 이제 들어가야겠지만 그것도 시장에서 확인된 거, 또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최소한으로 집어넣을 계획이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겁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교부하게 해달라. 또 표준 계약서 만들게 하자. 또 분쟁이 있을 때 분쟁 해결 절차, 기구 같은 거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법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첫째는 플랫폼 법 적용 대상의 플랫폼을 과연 어디까지 담을 거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나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이 시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개념 정의를 해서 플랫폼 법 적용 대상을 담을 거냐.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규모 차원에서 작은 규모까지 담을 거냐 아니면 대규모 유통업법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된 이상의 거를 담을 거냐 뭐 이런 법 적용 대상 플랫폼의 범위가 아주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부 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이제 연구 용역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그 연구 용역 팀에서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제일 깊게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아직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는 이런 독자적인 법, 이런 규율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왜 한국만 하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플랫폼만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다 법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플랫폼 사업자의 국적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거와 거래하는 입점업체 또 소비자가 국내에 있으면 이거는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이거는 이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한국에 와서 사업한다. 한국 입점업체들하고 한국 소비자하고 거래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한국의 법이 적용이 된다. 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그 면에서 보면 우리 국내 기업만의 역차별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EU에서 아까 잠깐 있었는데 EU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그 7월 그 규칙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나라나 아마 이 원칙대로 운영해 나갈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하게 그 플랫폼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의견 수렴해 가면서 법을 만들 텐데 하여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만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법이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 아까 쿠팡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직접 하는 거 이런 거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그 불공정의 심사 지침이 대형 마트나 백화점과 같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 조금 특화된 그런 지침을 또 올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고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이런 거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스스로 이거 하면 내 법 위반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저희가 계속 불공정위 감시를 하고 있고 또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감시 점검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비자 환경입니다.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 구제, 피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요. 이제 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입점 업체와의 어떤 연대 책임을 조금 플랫폼 사업자가 갖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가 그 어떤 스스로 분쟁 내부에서 분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 절차들을 좀 만드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공정위가 꼭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플랫폼 내에서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을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별지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자동 폐기가 됐고요. 최근에 이제 20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존의 이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는 B2C 거래만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전자상거래 공정거래법 이렇게 만들면 어떠냐? B2C 플러스 B2B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아까 플랫폼법이라는 것도 이제 여기까지 다 들어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주장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자상거래라는 거래 수단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 하나의 법에서 두 가지 다른 양립하기 조금 힘든 법익 또 거래 대상 사업자 또 뭐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 유형 이런 거 다 다른데 이거를 하나의 법에서 과연 담는 게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는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이 B2C는 B2C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B2B의 그 플랫폼은 별도 법으로 만드는 걸로 저희들은 정책 방향을 그렇게 설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2년에 이제 법이 처음 제정됐는데 이제 그 동안에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야의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다 온라인 거래가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느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좀 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온라인 거래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너무나 많은 소비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그 뭐 TV 홈쇼핑에 주문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81살 분이. 이게 이 소비자라는 게 너무나 이제 개인적으로 파편화가 돼서 너무 큰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 이제 공정위가 사실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금 정확히 어느 분야에서 어떤 소비자 피해가 가장 심각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보면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제가 최근에 한번 우연히 틀다가 보게 됐는데 그때 거기 보면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그 세 명의 여성 그 예지력을 미래를 볼 수 있는 여자 세 명이 이렇게 해서 이제 볼이 하나 툭 튀어나오죠. 그럼 그게 이제 미래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걸 받으면 그 톰 크루즈 그 팀에서 그 사람을 가서 확 잡아오는 그죠. 그래서 범죄를 막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이겁니다. 이 예지력을 가진 여자의 세 명이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보면 빅데이터와 AI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볼이 툭 튀어나온 거는 지금 가장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공정위가 조금 더 지금보다 우리의 우선순위, 정책 우선순위를 조금 더 집중해서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제 스스로 되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지? 뭐 이런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럴 정도로 소비자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건수도 많고 그래서 하여튼 소비자 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도 좀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냐.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법제연구원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공정 소비자 약관 시정 사례인데요. 그 넷플릭스 저희가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뭐 이런 뭐 6가지.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에 그 넷플릭스 불공정 소비자 약관을 한번 시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넷플릭스의 소비자 약관을 수정한 성과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약관법이 세계에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서 우리가 늘 1등입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근데 뭐 소비자가 문제 제기를 해서 소송을 통해서 개정이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정부가 직접 이렇게 나서서 해결한 거는 근데 되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효과입니다. 이 우리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에 가입한 몇백만의 소비자 간의 거래 계약 관계를 일시에 한꺼번에 바꿔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 참고로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반경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플랫폼의 독과적 남용 예방 또 감시 강화인데 저희가 이제 플랫폼 분야의 단독행위 심사 지침이라고 해서요. 요거를 내년 한 6월 정도까지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자사 우대 원칙, 멀티 호밍 차단, 또 최애국 대우 강요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경쟁 전략을 좀 여기에 담아서 너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전략을 쓰면 이거는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전문가들로 TF가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관련 연구 용역도 지금 추진이 돼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만들 때 또 당연히 또 뭐 플랫폼 쪽하고도 같이 조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ICT 특별 전담팀의 그 감시 분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요 분야를 보는 그러니까 시장 지위는 우리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이런 사업자들 제재하는 파트가요. 이거는 담합도 아니고 가불관계도 아니고 뭐 M&A도 아니고 순수한 이제 그 반경쟁 그러니까 그 단독 행위라 그러는데요. 애플이 혼자 내 힘으로 한 행위, 뭐 담합은 다른 경쟁 사업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국이 우리 위원회 내 시장감시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 담합이나 M&A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성과는 되게 많았는데 왜 공정위는 그 단독 행위 분야의 법 집행이 작았냐라는 비판이 사실은 많았어요. 중요한 축인데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때 제 대답은 좀 이거였어요. 좀 궁색하긴 했지만 우리 시장감시국이 있는데 그동안 순수하게 이 단독 행위만 법 집행할 수 있도록 놔둔 적이 없다. 한때는 몇 년간은 우리 소위 말하는 부당 내부 거래 있잖아요. 부당 내부 거래 조사를 시장감시국에 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당 내부 거래 감시하고 단독 행위를 같이 보니까 또 아무래도 힘이 떨어졌고요. 또 공기업에 관한 그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이런 거를 또 시장감시국에 또 한동안 부여를 했었고요. 최근까지는 대리점법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데 대리점법을 또 시장감시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원래의 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가 늘 붙어 있었는데 그 붙어 있는 게 더 시장에서 중요했던, 그래서 거기에 더 많은 자원들이 투입됐던 그랬고요. 이제 우리가 이것들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부당 내부 거래는 기업 집단국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시장감시국에서 업무가 떨어져 나갔고요. 대리점법은 대리점법대로 또 우리 유통정책관실이 만들어지면서 별도로 지금 시장감시국은 온전히 우리 위원회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온전히 단독행위 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고 의미 있는 사건들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기업 결합 정책입니다. 그 심사할 때 이제 다면 시장 특성이 있고요. 또 동태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의 민족에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할 때 과연 이제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들이 있는데 뭐 시장을 범위를 어디로 정할 거냐, 그다음에 범위를 정한 경우에 그럼 과연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될 거냐, 그리고 그 점유율을 토대로 소비자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얼마나 들어와서 빨리 이 시장을 또 경쟁이 이루어질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이 내려집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가 기업결합 심사입니다. 미래의 일을 두고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분야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게 몇 년 뒤에 바로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했던 판단이 옳았을까? 아니면 그때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쳤을까? 뭐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아까 신고 기준의 인수가액, 거래 금액 기준을 도입한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자료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별지의 마지막 문제로 요것만 하면 딱 제가 시간 맞추는 것 같네요. 기타 이제 생각해볼 과제들로 한번 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뭐 구체적인 답이 있어서 들고 나온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일을 하면서 또 업무하면서 고민했던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걸 그냥 들고 나온 건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독과점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물질, 재료, 제품 이런 거의 독과점은 너무나 명확가나한데 시장 점유율 산정하고 눈에 보이는 건데, 데이터의 독과점 문제는 과연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게 데이터를 하나의 그 독과점의 대상 품목 대상으로 과연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쟁자 요소를 볼 때 하나의 참고 요소 정도에 불과한 건지,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이게 또 소비자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경쟁과 관련된 이슈고, 소비자와 관련된 이슈는 지금 사업자들이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다 흡수해 가는데 과연 옳은 절차, 근거 이런 걸 통해서 잘 수집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관한 또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독과점 이슈가 참 이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근데 우리가 기업 결합 심사할 때는 데이터 이슈를 2019년도에 기업 결합 심사 지침의 항목으로 분명히 집어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서 기업 결합 심사할 때 데이터의 독점 문제를 분명히 고려하도록 중요한 고려 요소를 보도록 저희들이 하나 집어넣었는데,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과연 봐야 될 건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 담합, 또 뭐 AI 담합인데요. 이제 담합을 하는데 지금은 사업자들이 모여서 우리 다음 달에 가격 이만큼 올리자라고 해서 올리죠. 그게 이제 전통적인 담합인데
이제 뭐 특히 이제 온라인이 더 이거를 더 촉진을 했는데 알고리즘을 채택을 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격 책정이 이제 이루어지게 합니다. 어떤 특정 A라는 기업이. 근데 그 같은 알고리즘을 가지고를 비기업이 경쟁 사업자인 비기업이 같은 알고리즘을 채택하면 그리고 또 시장 내에서 그런 알고리즘이 쭉 퍼지면 아마 결과는 담합한 결과랑 비슷하게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이거를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 결과는 분명히 하나의 기업처럼 운영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어택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지금 전면 개정안에 담았던 거는 이제 정보 교환, 저희가 알고리즘 담합까지는 못 담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좀 있어서 이거는 당장 담아올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정보 교환에 대한 담합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공정거래법은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정보 교환을 통해서 담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전에 라면 담합인데 1위 사업자가 나 매달 며칠부터 가격을 뭐 7.5% 올릴 거야라고 2, 3, 4위 업체한테 딱 돌립니다. 그럼 2, 3, 4위 업체는 그냥 받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위 업체는 뭐 20일 뒤에, 3위 업체는 30일 뒤에, 4위 업체는 뭐 35일 뒤에 7.5% 똑같이 올립니다. 근데 또 합의는 없어요. 사업자들 간에. 그리고 또 한참 또 지나다가 1위 사업자가 나 이번에는 5.3% 올릴 거야 라고 해서 그 가격 인상 계획을 경쟁 사업자한테 돌립니다. 그럼 이제 또 그리고 그 날짜에 올리고 2, 3, 4위 업체는 또 그만큼 또 올리고요. 그러니까 서로 시장 점유율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들을 올려가죠. 공정위가 그거를 이제 가격 담합으로 저희가 제재를 했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교환한 거는 분명한데 사업자들 간에 합의한 게 뭐냐 이거 합의는 한 자리에 모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그 날짜에 그 가격만큼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나 제가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이제 외국에서는 정보 교환을 담합으로 규율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로 미국, 뭐 EU 같은 데인데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밖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에 대한 그런 걱정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보 교환 부분은 이번에 그 공정거래법에 이번에 전면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나갔는데 알고리즘 또 AI 담합은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갔는데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런 거고요. 우리들한테 큰 챌린지다. 우리 소비자들한테 큰 챌린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세 번째가 이제 M&A 신고 대상 확대입니다. 아까 이제 그 자산이나 매출액뿐만 아니라 인수가액, 거래 금액을 집어넣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하나 최근에 좀 이렇게 이거는 좀 큰일 났다라고 한 게 뭐냐면 EU에서 이제 그 국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M&A를 하면 이거는 신고 대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국가 보조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타겟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중국이 이제 국영 기업들이 많고 그런 게 이제 외국에 와서 큰 중요한 기업들을 많이 M&A를 하니까 그걸 좀 봐야겠다라고 한해서 나오는데 이게 자칫 또 이런 게 국가 간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또 하나의 또 큰 챌린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또 절차상의 이슈로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는데 변호사의 비밀 유지 특권, 그러니까 기업들이 법률 대리인한테 법률 어드바이스 받은 거 그 자료는 그 법원이나 또 이렇게 조사 당국한테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권한. 그게 지금 외국에서는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데 많이가 아니고 OECD에서 아마 36개 나라가 있으면 우리하고 일본 정도 빼고는 다 인정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아직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런 절차상 이슈가 좀 중요하게 있고요. 또 증거 개시 명령제도, 디스커버리 제도 뭐 이런 것들도 또 도입이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숙제고요.
또 이제 집단소송제와 관련된 건도 있습니다. 이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집단소송제 도입.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증권 분야에 아주 예외적으로 그것도 정말 발동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요건을 달아서 되고 있는데 집단소송제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이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고 그거와 관련돼서 또 분명히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쯤으로 정확 시기는 기억이 잘 안 되는데 작년 가을쯤에 그때 법무부 집단소송법은 법무부니까 정부 내에서 법무부가 이 집단소송제를 개정해 나가기로 이제 그렇게 교통정리가 돼 있고요. 법무부가 작년에 하여튼 그 집단소송제 범위 확대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디스커버리 제도까지 도입하는 걸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방침이 한번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 분야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담합 분야에도 또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래서요. 또 이 분야도 집단소송제가 들어오면 이것도 우리나라의 큰 하나의 법률 시장에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최근에 좀 우리 공정위를 둘러싼 중요한 법 이슈 아니겠냐. 그래서 우리 법제 뭐 다 여기서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좀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좀 제기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시간 보니까 50분 정도 한 것 같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플로우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으시면 손을 드시고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뭐 공정위 관련된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뭐 제한 없이 그냥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원기 박사님. 네. 아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 말씀하시면서 그 B2B하고 B2C 분리 입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그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약관규제법을 갖추고 있는 몇몇 나라들의 판례를 보면은 그 B2C에 적용되는 어떤 약관의 규범 통제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을 B2C의 경우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판례들이 지금 상당히 축적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어떤 개정에 있어서도 그 소비자 부분을 빼고 함께 다루는데 한 법에서 같이 다루는 것보다는 그래도 분리가 낫다라는 견해와 좀 연계해서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궁금하네요. 혹시 그런 정보도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그 내용은 다만 지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약관의 규범 통제가 주로 B2C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죠? 약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관의 정의 자체가 다수의 거래 대상자하고 동일하게 쓰는 계약서잖아요. 그러니까 B2B 관계에 있어서는 나오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약관법의 그래서 주로 B2C에 집중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B2C 분야에 대해서 약관법이 대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유형들이 좀 나오죠. 뭐 프랜차이즈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 수많은 가맹점들이 있었을 때 계약서가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가맹사업법도 태클해 볼 수 있고, 또 이걸로 어려우면 또 우리가 약관법으로도 또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의 약관법의 주요 적용 대상은 B2C였는데 B2B까지도 그 거래 형태, 양태에 따라서는 약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플랫폼 거래에 있어서도 만약에 어떠한 플랫폼 사업자가 자기 입점업체하고 동일한 거래 계약을
계약서를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게 약관성이 인정이 되면 그건 약관법으로도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법에서 약관 문제까지를 과연 다루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약관법이 있으니까 약관의 원칙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고, 플랫폼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분쟁, 또 플랫폼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 이런 거를 적용해 나가면 서로 잘 보완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 박사님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한테 조금 더 가르침 주면 저희들 업무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동안 강연해 주시고 또 질의응답에 응해 주신 김재신 사무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법정책 포럼의 본래 취지가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또 연구 수행 과정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아마 39회 동안 거의 최고의 연구 입법정책 포럼의 취지에 맞는 강연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그동안 사회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원장님 모시고 폐회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원장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디지털 경제 시대의 공정 입법 과제, 공정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문제시 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장 간명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연구자분들께서는 최 박사님 등등 질문을 주셨지만 우리가 아마도 용맹정진할 화두가 여러 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연구를 승화시킬지 아마 고민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나중에 공정위하고 또 같이 아마 고민할 그런 자리들이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39회 참 7개월 만에 한 회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40회, 41회 이제 계속 돼야 될 텐데요. 우리는 이미 이제 이 환경에 익숙해지고 이 환경의 특성을 살린 그런 포럼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40회는 정해져 있어서 다음 달에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을 모시고 아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입법정책 포럼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원래 입법정책 포럼이 4개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입법정책 현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어쨌든 세종이라는 도시에서 있다 보니 그게 원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랬듯이 다음 회에도 온라인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못 오셔서 안타까우신 분들은 그 생중계를 통해서 공유하시고, 그리고 아마도 그러면은 생중계를 통해서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그렇게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39회 입법정책 포럼을 빛내주신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